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꼬꼬마 부부였죠. 너무 좋아 무턱대고 결혼까지 했어요. 양가 집안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 지금에 와선 장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단점은 치명적이었죠. 모든 부분에서 서툴렀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많이 휘둘렸어요. 하지만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남편의 1순위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한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 모든 순간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엄마와 딸처럼은 못 지내더라도 시모랑 한 가족이 됐으니 최대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도 시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모는 예쁘게 봐줄 법도 한데 그런 제 노력에도 매사에 냉정하고 퉁명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원망스럽기는 한데 그때 어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었거든요. 스스로 내가 좀 더 야무진 며느리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매일 자책하고 속상해했어요. 시집와서 시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는 어려서 뭘 모른다는 라는 말이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생활력 가지고도 엄청 구박받았죠. 시모는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벽을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과 갖은 음식들을 차려줘도 시큰둥했죠. 그렇게 10년 넘는 생활을 함께 지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저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데에 저는 1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인지 그냥 시모는 원래 저렇게 시니컬한 사람이구나 적응해버렸어요. 시모가 좀 서운하게 대해도 나한테만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며 잘 넘길 수 있었고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사소한 거라도 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족한 결핍 같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를 언제나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때면 저에겐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됐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저도 이젠 살림왕이 됐고 시모도 예전처럼 저를 혼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시모에게 무조건 잘 보이고 싶었고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바람에 더 못 친해졌는지도 몰라요. 나이 들수록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지냈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시댁이랑 안 싸우면 다행이었지 시모랑 엄청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 흔한 고부 갈등 없이 평범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10년 만에 저와 시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계기는 바로 해외여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사는 게 빠듯해서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은 따로 가보지 못했어요. 가까운 국내 여행도 마음먹고 가도 아주 짧게 1박 2일 정도 다녔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 떠나는 거 양가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고집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해외까지 먼 길 떠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셨어요. 가족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가고 싶으시다고 다음을 기약했죠. 의외로 무뚝뚝한 시모가 무조건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했고요. 남편은 오히려 말렸어요. 불편한 자리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남편과 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저와 시모는 정말 모녀처럼 잘 지냈어요. 시모는 여행 내내 평소보다 싱글생글 아주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행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네요. 이상하게도 시모가 엄청 즐거워하니까 저 또한 몇 배로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떠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이런 시간 갖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마지막 날 시모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세요? 아이고, 정말 내가 주책이다.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참으려 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 어머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호강을 하네.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디 이런 바깥 세상 구경이나 했겠니? 지금껏 표현은 잘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솔직히 너희끼리 여기 왔어도 상관없었을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도 함께 여행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이 추억은 내가 평생 가슴에 두고두고 간직하마. 시모는 저희 부부랑 떠났던 해외여행이 엄청 인상적이었는지 여기저기에다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듯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한 동남아 여행이라며 톡 프로필 사진을 저와 찍은 사진으로 도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성격상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뿐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제 칭찬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 저를 보는 시모의 눈빛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말투도 너무 사근사근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애정이 뚝뚝 흘렀죠. 하지만 10년 만에 제게 표현했던 시모의 관심과 애정은 얼마 안 가서 차게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짧았으면 저는 꿈이라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저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냥 찬밥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였다니까요. 그 새로운 식구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터울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죠. 저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시집온 동서를 보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동서처럼 저렇게 맑았고 어렸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해서 저 또한 시동생이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동서 역시나 어려서 제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련님은 제 험난한 결혼 생활을 봐왔기에 문득 동서가 시모랑 잘 지낼지 걱정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동서 잘 부탁한다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형수님, 이 사람 잘 좀 부탁할게요. 아직 기본적인 살림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워낙 무섭잖아요. 많이 혼나지 않게 착한 우리 형수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어느새 다 커서 꼬마 신랑이 됐네요. 걱정 마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요. 동서,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안 무서워요. 가끔 츤데레 같은 면은 있으신데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전혀 안 무섭던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시던데. 어머,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내가 동서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나 도와줄게. 네, 편하게 하세요.
말씀 감사해요. 동서는 분명 계속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 새침해 보였어요. 저는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시모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제가 20대 때 겪은 시모는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동서가 무척 걱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곧바로 제게 시모에게 엄청 예쁨 받는다고 말하니 저는 질투는커녕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비유를 하자면 시모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랑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시모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제게 달려와서 뜬금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더라고요. 예, 깜짝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혹시라도 우리 새아가한테 시집살이 하려거든 당장 꿈 깨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내 말은 너 혹시라도 10년 먼저 결혼했다고 우리 집 귀하디 귀한 새 가족한테 이상한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요즘 말로 그 뭐니?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니? 혹여나 못 연장자라고 알려준답시고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 새아기 앞으로 너는 이 시엄마만 믿어라. 알겠지? 농담이라 하기에 시모의 말은 너무 따끔했고 그 표정은 저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서 앞이니 민망하더라고요. 시모에게 며느리라 하면 당연히 저도 포함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동서에게만 우리 귀한 며느리라 칭하면서 뜬금없이 제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한테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군요.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왜 그래? 우리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야? 너는 이 녀석아, 네 형수 편 들기 전에 새애기나 잘 챙겨. 다행히 그 상황이 저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시동생 역시 황당하다는 듯 흥분한 시모를 뜯어말렸죠.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튀겨가며 제게 말했어요. 어린 동서가 혹시라도 마음고생하지 않게끔 눈치 주지 말고 잘 챙기라고요. 제게 신신당부하는 시모를 보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맹세코 동서를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괜히 시모가 동서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확 상했죠. 그런데 동서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짱!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아유, 예뻐라. 어쩜 저렇게 애교가 흘러넘칠까? 색이 너 보면 안 좋았던 기분도 다 좋아져. 분명 그 상황에서 동서가 할 적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서 그런 거겠지 넘어가기엔 동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게다가 동서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갓 결혼한 서방님이 엄마에 이어서 너까지 눈치 없이 굴지 말라며 새색시인 동서를 혼내는 바람에 저도 따로 말은 덧붙이지 않았네요. 대신 어머님께는 참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저는 워낙 누구한테 미운 말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시모는 제 말 듣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는 듯 했어요. 동서는 둘째치고 갑자기 제가 시모한테 왜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집에 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분석해 보려 했어요. 분명 여행 후에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적대적인 시모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발길 딱 끊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10년 동안 시모에게 아무리 혼나도 시댁에 안 가겠다는 말은 해본 적 없는 저였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에 혼자 다녀오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 엄청 놀라더군요. 당신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야. 별일 없었어. 나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어머님 댁 다녀올래? 그래, 푹 쉬고 있어. 그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기다. 응, 알겠어.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딱히 꼬집어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나를 갑자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고, 새로운 동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정말 그게 제 자격지심이거나 오해라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시댁에 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제게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예민했던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저의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걸 시댁 가서 확실히 알았네요. 시모와 동서는 이제 대놓고 저를 배제하더군요. 둘은 저를 두고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그러고 둘이서 주말에 같이 쇼핑 가자, 데이트하자는 둥 둘만 하는 이야기만 계속했죠. 애초에 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또 백화점 갈까요? 엄청 맛있는 디저트 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야지. 역시 어머님 최고. 그럼 저번에 먹었던 솥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후식으로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아무렴. 우리 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난 네가 좋으면 다 좋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며느리랑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말이야. 진짜요? 저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걸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지. 오랜만에 얼굴 본 저에게는 너 왔냐고 대충 말하더니 동서에게만 대놓고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에 잠겨서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금방 나가야지 생각했어요. 사실 설거지도 내팽개치고 집에 갔으면 됐는데 세월과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꼈거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동안 외로웠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 이제 수연이가 내 딸 되어주는 거다. 저를 옆에 두고 대놓고 동서에게만 딸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동서 나이 때 시모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땡 하고 찬바람 불었던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딸 어쩌고 했던 시모라서 그 심경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끝내고 어머님 옆에 일부러 앉았어요. 이후로 시댁에 다시 안 온다고 해도 쌓인 서러움은 다 토해내고 싶었죠. 어머님, 저 조금 서운하라고 해요. 저는요? 저도 좀 껴주세요. 정말 10년 동안 저는 아무런 힘이 안 됐어요. 저번에 여행 다녀와서는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었잖아요. 시모에게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시모가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 너는 갑자기 징그럽게 왜 붓고 그러냐? 나이 어린 동서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으이그, 저리 좀 가라. 왜 옆에 앉아서는? 그리고 그건 여행 가서 잠시 기분 좋아서 그랬던 거지. 시모는 기겁하며 저를 온몸으로 피했어요. 여행 보내줘서 고맙다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울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잘 지내보려는 내 노력들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싶었고요. 항상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주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얼얼한데 그때 구박받는 저를 보고 동서가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동서가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급하게 동서 데리고 자리를 뜨는 시모 때문에 뭐라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날 기회를 피했어요. 신경 끄고 안 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희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둘이 오붓하게 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도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굳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 했거든요. 시모가 좀 냉정하고 까칠했어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이 들어서 노망이라도 든 건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 제사를 지내러 간 날 저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실은 저 말고 남편이 먼저 시모의 차별에 터졌네요. 아버님 제사라서 저희 부부 나름 최대한 일찍 온 거였는데 시모는 동서랑 거의 다 했다며 투덜거렸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고작 오늘 한 번으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시모에게 말했죠.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장남이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조건도 안 보고 아무나 하고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좀 기우는 느낌이 들었었지. 그런데 이제 새 애기라도 우리 집 균형을 맞춰줘서 다행이야. 역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나는 우리 새아가 덕에 요즘 살맛이 난다. 결혼할 때도 누구는 텅텅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왔지만 우리 아가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지. 시모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했어요. 시동생이 없었던 터라 동서도 대놓고 그러는 시모에게 좀 놀랐는지 저와 제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시모의 날것인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남편은 금방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란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엄마 아들인 나도 모욕 주는 말이에요. 내가 뭘? 넌 어디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냐? 아니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렇잖아. 네가 훨씬 아깝잖아. 다 쓰러져가는 식당이나 하는 옆에 내 여식 말고 우리 새애기처럼 든든한 부모 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애 만났으면 너도 팔자 진작 폈겠지. 엄마, 그때 당시 나는 뭐 볼 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우리 집 어린 가장에 뭐 볼 거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평범하기라도 했지만 나는 평범한 수준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에 불과했었다고요. 넌 이 녀석아 나란 일하는 공무원이잖아. 어딜 감히 너랑 쟤를 비교해? 제발요. 그놈의 공무원 타령 좀 그만하실 수 없으세요? 남편은 아내인 제 편을 드는 것도 있었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시모에게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바로 공무원인 내 아들이 최고다 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로워? 공무원 합격하기가 어디 쉽냐? 두고 봐. 난 내 무덤까지 가서 그 얘기할 거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입막음 하니? 너 설마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네 부인한테 잡혀 사는 거야? 예, 네가 말해봐라. 네가 네 서방 잡는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니?
어머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아들 마음 저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잡혀 살았으면 그때 엄마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이나 갔다 왔겠어요? 그때 여행도 다 이 사람이 저랑 엄마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왜 그런 맘들은 모른 척 하시고 이 사람한테 계속 모진 말만 내뱉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어머머, 정말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엄청 우려먹는구나. 넌 신랑 앞세워서 이사달 만드니까 좋아? 그깟 해외여행 딱 한 번 가지고 말이야.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후회할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쟤한테 뭐가 아쉬워서 후회를 해? 참나. 저 사람한테 막대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아무리 엄마라 해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시모의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먼저 가보겠다며 뛰쳐나갔어요. 사실 남편이 제 팔목 잡고 나가려는데 제가 침착하게 할 말이 있다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남았어요. 저도 저지만 이제 남편의 상황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남편과 제사 다 끝나고 시모에게 함께 비밀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흥분한 남편은 침착하게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고 저와 남편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저만 아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쌓인 말 다 내뱉고 드디어 비밀을 밝히려는데 뒷목 잡고 있는 시모 대신에 동서가 또 눈치 없이 끼어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날 만약 자리에 서방님이라도 있었으면 동서는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끼어들진 못했을 것 같아요. 시동생은 그날 출장 다녀와서 밤늦게 오기로 했었거든요. 형님, 미치셨나봐요, 드디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는걸요? 아니, 형님, 이렇게 중간에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면 어떡해요? 아주버님은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형님 본 모습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아이고, 우리 새끼 말 잘한다. 시모는 나서서 자기 편드는 동서를 두둔했어요. 동서는 저번 일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아주 눈에 도끼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동서에게도 따끔하게 제대로 경고해둬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순한 맛으로 굴었으니까요. 동서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뭘요? 내가 이간질을 언제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이간질한 거 당장 다 말해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저 예뻐하니까 질투하고 괜히 남편 앞세워서 어머님 곤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동서. 내가 질투했다고? 난 어머님이 나한테 독박으로 일 시키고 구박해도 동서 탓한 적 없어. 오히려 매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건 동서 쪽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은 척 하지만 누구보다 다투는 상황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매번 묘하게 웃고 있잖아. 아까도 말야. 어머님이 나 무안 주실 때 입꼬리 올라가더라. 동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웃겨? 소름 끼치니까 제발 그 표정이라도 숨겨주라. 만약 나였더라면 적어도 내가 끼어있는 입장이었다면 말이야. 화해를 도모하려고 노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간질은 안 했을 거야. 형님,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제가 시원하게 일침 날리자 동서는 전곡을 찔린 것처럼 어버버거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꽤나 당황했나 봐요. 동서는 자기가 언제 웃었냐며 목소리가 쥐구멍 들어갈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용점정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이간질을 한 걸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마 내가 저번에 동서 편 안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머님, 동서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동서 좀 쉬게 주말에 전화 좀 그만하세요. 오죽했으면 사이 좋지도 않은 저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했겠어요? 그게...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그걸 지금 여기서 왜 말해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 언제는 네가 먼저 주말마다 보자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도 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자주 연락 주시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겨우 네 형님한테 내 뒷담화 했냐? 저는 동서에게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눈빛을 쏘아주고 시모에게도 인사도 없이 시댁을 나왔어요. 흥분한 나머지 결국 남편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죠. 남편이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늘 저와 친정 부모님께 받기만 했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대놓고 제게 모질게 구니까 죄스러워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식당하는 자영업자이셨죠. 남편과 저는 연애하다가 이른 나이에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준비 없이 한 결혼이라 저와 남편은 당시에 가진 게 정말 없었죠. 두 몸뚱이와 달마다 받는 각자의 월급이 재산의 전부였어요. 저희는 사회초년생들이었기에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자 가장이었으니까 더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에서 크게는 못 도와줘도 항상 살림에 보태라고 가게 식재료 나눠주시고 했어요. 시모는 예단도 제대로 안 해온 집안이라고 저희 집을 비난했지만 남편은 저희 숨통 트이게 해준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남편은 시댁 가족들 몰래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 성격에 자기는 친정에 도움받고 있는데 시모는 저를 이유 없이 구박만 하니까 아마 속이 아주 터졌을 거예요. 몇 해 전부터 공무원인 남편의 무기력증은 심해졌어요. 오랫동안 우울감을 토로해서 제가 먼저 일 그만두라 했죠. 공무원 그만두면 당장 뭐 먹고 사냐며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애가 없으니 둘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냐며 괜찮다 다독였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신과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계속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직장에 계속해서 마찰하는 상사가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선택권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택했어요.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엄마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늘 어깨가 무거웠던 남편은 어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지금까지 군말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지 저로서는 가늠도 안 갔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았기에 저는 혹여나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다 겁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무원 그만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남편 호봉 충분히 올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둬서 전업주부였지만 10주년 가족 여행도 남편을 위해 비용을 제가 다 낸 거였어요. 주부인 제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부모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셨죠.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덕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평범하게 식당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김치 공장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부모님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엄마 김치 맛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수년 동안 엄마께 제발 식당 접고 김치 사업 좀 같이 하자고 설득했대요. 엄마는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자기 김치보다 맛있는 집이 널렸는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매번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경계하신 거죠. 그러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식당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발길이 끊긴 단골들이 많았는데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중 한 명이 그 투자자였어요. 결국 부모님은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셨고 김치 사업 열어서 1년 만에 대박이 난 거죠. 시모는 장남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무척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그만두면 큰일 날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남편 퇴직한 거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시모 모르게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죠. 그래서 전보다 여유로워진 저희는 시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차차 사들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행동 보니 저는 단 한 푼도 주기 싫었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죠. 남편 역시 제사 이후에 저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시동생을 만나 결혼부터 하게 된 케이스예요. 취준생이라 모아둔 돈은 없어도 동서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지 결혼 예단을 무척 잘해왔나 봐요.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러는 이유를 남편이 추측했는데 아마 동서의 집안에 홀려 시모가 동서를 엄청 예뻐하고 저와 차별하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시댁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시모의 차별에 저보다 더 분노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 여보. 솔직히 여보, 나 가식적으로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절대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당신이 왜 미안해해? 그리고 엄청 못된 남편이었으면 구박받아도 무조건 시댁 가라고 했을 텐데 당신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오, 당신 다시는 우리 엄마 집 안 가도 돼. 나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솔직히 나도 엄마 얼굴 보기 싫은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건 나한테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랬더니 시모는 아들 통 얼굴 못 봐서 아쉬웠는지 제게 연락을 취하더군요. 혹시 우리 장남한테 무슨 일이 있냐? 동네 전화도 안 받고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니 너라도 나서서 나한테 연락해서 내 아들 소식 전해주고 해야지. 이건 뭐 며느리인지 남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남보다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그때 그런 일 있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뜻구세요?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미워하는데 남편 마음은 괜찮겠어요? 저 이제 어머님 전화 와도 안 받을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자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둘이서 화해했는지 또 같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시모 대신 제 전화를 받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형님, 제가 듣다 참을 수 없어서 말해요.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건방지세요? 뭐라고? 지금 동서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디 감히 전화를 바꿔봤니? 너 정말 개념도 예의도 아주 밥 말아먹은 애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제가 어머님 딸이나 마찬가지라서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형님 아직도 애가 없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무슨 문제 있죠? 혹시 그때 말하려던 비밀이 임신 관련 비밀 아니에요? 아니, 진작 손주라도 안겨드렸어야지 어머님이 예뻐하죠. 예뻐할 일을 했으면 어머님이 이러셨을까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맞다. 예뻐할 구석이 없어, 쟤는. 얘, 너 병원은 가봤니? 미친 건 너야. 어디 우리 장남대를 끊으려고 해? 동서와 시모는 한 전화기에 대고 동시에 저를 공격했어요. 임신 이야기는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동서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녹음 잘 되어 있길래 당연히 서방님한테 녹음본 보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참 윗사람인 제게 어머니 앞세워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시동생은 정상이라서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더군요. 와이프 단돌이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전화번호 바꾸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남편 공무원 그만뒀고 부모님 사업 잘 풀렸고 지금에서야 남편이 어디에 일하는지는
아예 말도 안 꺼내려고 했고요. 서러웠지만 그동안 애 못 낳는 며느리라 생각했던 시모아는 다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당장 시댁에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동서와 시모에게 꼭 사과를 듣고야 말겠다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통장 다 챙기는 남편 보고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참았던 서러움이 다 터져버려서 우느라 통장 챙기는 남편에게 뭐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는 역시나 반기지 않았고 남편이 미리 불렀는지 시동생과 동서가 와 있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이미 싸웠는지 둘 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이라 불러봤네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 인사도 안 받고 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동서 역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나 남편에게 인사도 안 했고요. 모든 게 불편해 보이는 시동생만 저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게 나갔어요. 동서는 이제 인사도 안 하기로 한 거야? 아직은 한 가족이잖아. 윗사람한테 똑바로 하자. 꼰대같이 왜 저래 진짜? 제가 왜요? 반가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라 배워서요. 부모님이 동서를 한참 잘못 가르치셨네. 뭐라고요? 너 왜 그래 진짜? 자기는 걱정 마. 어머님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했거든? 그리고 왜 자꾸 내 편 안 들고 저 여자 편만 들어? 너 누구 남편인데? 진짜 미쳤어? 시동생은 막 나가는 동서 앞에서 무척 당황해했고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동서를 두둔했어요. 그래, 내가 세기한테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 긴 세월 애도 안 낳았으면서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디서 유세냐? 네가 그동안 내 아들 나란 일할 때 한 게 뭐냐? 집에서 밥만 축내고 말이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우리 새애기뿐이야. 너는 가망이 없잖니?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도 동서의 시건방짐에도 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가 차게 식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길래 더 이상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고정하시고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전셋집 말이에요. 이제 그 집 살 수 있어요. 남편은 갑자기 집에서 챙겨온 통장들을 내밀었고 시모는 통장에 찍힌 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정말이냐? 아이고,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다. 그럼 드디어 전세 생활 청산하고 내 집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냐?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가능한 액수가 아닌데 장남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냐?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응? 그런데 같이 통장 들여다보고 놀라던 동서가 이상하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저한테 이 집 자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동안 제 결혼에 돈 많이 쓴 거예요. 이 집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곧 된다는 거였지, 아가. 걱정 마라. 너도 이 통장 액수 좀 봐라. 곧 내 말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래도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자기야, 진짜 여기 전셋집이야? 엄마, 그런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 집이라 했어도 당신이 뭐 했다고 받아. 그랬으면 받았어도 고생한 형수님이 받는 게 맞지. 시모의 거짓말에 노란한 동서는 서방님과 투닥거렸어요. 그때 남편은 조용히 좀 하라며 하던 말을 이어나갔죠. 네, 저 복권 당첨됐어요.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며 툭툭 쳤죠. 그런데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저는 살짝 감동했어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1등 복권이더라고요.
이 사람 덕분에 나 공무원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공무원을 왜 그만둬? 더인연, 넌 이미 알고 있었지? 설마 저번에 말하려고 했던 비밀이 공무원 그만뒀다는 거야? 네, 맞아요. 이 사람 공무원 일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쳤나? 시모가 제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할 말 다 해서 미련 없다는 듯 시모에게 대들었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엄마 아들이 돈은 넉넉하게 있어도 엄마한테 절대 못 써요. 왜냐고요? 이 돈 전부 이 사람이랑 장모님 덕에 벌었거든요. 뭐야, 겨우 조그만 식당 하는 사돈이 너한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게 해줘? 너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가만 보니 내가 새애기만 예뻐하니까 너 네 부인도 예뻐해달라고 지금 거짓부렁으로 감싸는 거야? 으이그, 지금 당장 이혼해도 시원찮다. 어디 감히 공무원 앞길을 막아? 그놈의 공무원 일하다가 엄마 아들 정신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걸 구해준 게 이 사람이에요. 뭘 알고 말하세요. 이어서 남편이 김치 사업이 대박난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떡 벌리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밑바닥 내리찍던 남편 멱살 끌고 올려서 여기까지 성공시켰다고 하니 시모가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이제 다 아셨죠? 엄마한테 장남해 해드릴 건 이제 없어요. 아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잘못했다, 응? 예, 아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잠시 심술 부린 거야. 그 정도 늙은이 심술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냉담한 저와 남편의 반응에 시모는 말 그대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충분히 용서 못하지만요, 엄마. 아이 얘기까지 꺼내서 공격하는 거 너무 비겁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애 못 낳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도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시부 일찍 돌아가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남편은 항상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공무원 일하는 자신이 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니 아이 만들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를 안 낳았어요. 저는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딩크족으로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저를 모함하니 남편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시모는 악어의 눈물 조금 흘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질 않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깟 김치 사업 돈맛 조금 봤다고 뭐가 달라지냐? 못된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지금 이 사달 만든 거지? 저는 어머님이 진심 어린 사과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저희 관계도 조금이나마 괜찮아질 거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탓을 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희 그래도 10년이면 가족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 어머님 편 들었으면 남편이랑도 이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제게 너무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너 동서라고 부르기도 싫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분탕질이니? 너 백수잖아. 언제까지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아님 너도 10년 후에 나처럼 시댁에서 팽당하고 내꼴난다. 뭐라고요? 난 당신처럼 멍청하게 안 당해. 야, 아까부터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내 동생 부인이라서 내가 겨우 참은 거야. 너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자랑 결혼한 거야? 형, 내가 미안해. 형수님,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동서는 시동생한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사과를 왜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내가 살면서 형 도움 얼마나 받았는지 다 아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이렇게 독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야? 자기 정말로 미쳤어? 내가 사과를 왜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님이 말해봐요. 저 어머님만 믿었다가 이렇게 바보 됐잖아요. 그리고 왜 거짓말했어요? 집 자가라며. 이제는 장남한테 팽당해서 집도 못 사겠네요. 저한테 뭐 다른 거 주실 건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끼어들 자리 구분을 못하니? 언제는 다 내 맘대로 하라면서요. 동서는 차가운 시동생의 반응에 울컥했는지 시모에게 달려들어서 왜 거짓말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런 동서를 보고 시동생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칠게 끌고 시댁을 나섰어요. 시모는 나가는 순간까지 발악하는 동서를 보고 어디 저 싹스노란 게 버릇없이 날뛴다며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은근슬쩍 저희 부부에게 기대려 했죠. 하지만 저희는 냉담하게 끊어내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끝낼 때 똑바로 끝내야 한다며 시모의 전셋집,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알아서 살 집 구하시라고 선언했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도 안 사주고 전셋집 계약도 안 해주면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그동안 편히 사셨잖아요. 저는 아들돌이 다 했어요. 복지센터 가서 수급자 집 알아보시던가요.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 전셋집 이 사람이랑 저 없는 돈 모아서 같이 구해드린 거예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서 무리해서 구해드린 거라고요. 이 사람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 보탠 건데 온갖 미움받고 구박받은 시어머니한테 그걸 줄 순 없잖아요. 뭐라고?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모가 제 바짓가랑이 잡는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했던 제 자신이 더 불쌍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공무원 일보다 저희 부모님과 하는 김치 공장 일이 적성에 맞는지 요즘 아주 날아다녀요. 저희 엄마 김치 공장에는 아빠가 사장으로 계시고 저희 남편이 부사장으로 있어요. 저희 가족 열심히 김치 담그고 공장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해외 계약권도 생기고 규모도 더 커져서 직원 늘리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소비하는 기쁨은 없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는 느끼고 있어요. 시동생은 그 후로 동서와 바로 이혼해버리더라고요. 동서라는 여자는 시동생의 이혼 선언에 엄청 울면서 붙잡았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집안도 없는 살림이었는데 시모집 하나 받겠다고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온 모양이었나 봐요. 시동생에게 들어보니 결국 이혼했는데 나중에 시모에게 준 거 다 내놓으라고 그 여자애와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놨다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었으면서 어디 나대냐고 여자의 머리채 잡았다고 합니다. 재산 쥐뿔도 없는 집안인 거 뒤늦게 알고 시모도 엄청 분노했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는 받았던 예단도 다 빼앗기고 전셋집도 없어져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쉬울 게 많은 시모는 뒤늦게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지내자며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시동생이 바뀐 번호도 안 가르쳐줬다면서요. 엄마, 2번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애원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저까지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또 찾아오시고요. 오늘 이후로 엄마 얼굴 보이는 순간 저 공장이고 결혼 생활이고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이혼 후에 엄마한테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난 엄마 옆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죠. 시모는
그 말에 엄청 충격받았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기를 포기하고 시동생이랑 그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잘못 없는 시동생만 벌받고 있는 것 같네요. 착한 시동생은 이혼하고도 시모를 버리지 않고 모셨어요. 자기가 버리면 결국 형이 엄마를 모셔야 할 테니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형수, 형, 둘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내가 두 사람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요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스트레스였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그런지 남편은 예전처럼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자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자연 임신까지 성공했답니다.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임신했다고 하니 기뻐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울더군요. 요즘 부부의 문제가 아닌 걸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심해도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그 결혼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해주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만약 저를 지탱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아기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부디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교대 근무하며 야간 근무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답니다. 예전엔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기 사연이 더 재밌어서 거의 습관이 되었네요. 저도 아주 파란만장한 결혼과 이혼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한때는 화도 났어요. 그래도 빨리 끊어냈다는 데에 위안을 얻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 근처의 정형외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건물 4층을 통으로 써서 그 근방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직원 수도 참 많았어요. 들어가서 거의 2년은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일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고요.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는데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도 몰랐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병원장이 야심차게 전 직원 회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남편이 제 옆에 앉게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병원에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가 아까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회식한다고 화장을 좀 해서 그런가요? 쌩얼도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병원에서 만나면 농담도 걸고 종종 커피나 간식거리를 갖다 주면서 수다도 떨고 가곤 했어요. 그러다 같이 밖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꽁냥꽁냥 썸 타는 분위기가 이어졌죠. 딱 해주는 거 보면 다 눈치채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게 아주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이상형과는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대시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마음을 점점 열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환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도 이해도 잘해줬죠. 또 간호사가 아무래도 여초 직업이다 보니 직장 동료 때문에도 힘들거든요. 나 오늘 막내 간호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무서워서 뭘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걔 왜 그래? 우리 자기 힘들게. 다음에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바로 찾아가서 혼내줄게. 말뿐이라도 병원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병원 직원들도 우리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의도치 않게 공개 연애를 2년을 했네요. 모두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서로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내 친구들 보니까 반반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서로 모은 게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생활비 딱 반반씩 내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해드리는 거 어때? 그럼 집안일도 반반, 혼수며 집이며 다 반반인 거 알지? 물론이지. 집 대출 이자도 반반씩 딱 내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반반씩 나눠서 사자. 난 이거 예전부터 말해놔서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실 거야. 어때? 자기 진짜 합리적인 남자 만난 거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담 안 주는 남자가 어딨냐? 남편은 결혼 시작 전부터 다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없다며 엄청 깨어있는 척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여자 쪽이 손해볼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할 때도 각자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5천만 원씩 냈고요. 나머지는 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죠. 결혼식도 축의금으로 모두 계산했고 신혼여행도 반반 내고 예약해서 갔어요. 근데 돈 쓸 때마다 영수증을 악착같이 모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좀 쎄하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 가장 꿀 떨어진다는 신혼여행에서 말이죠. 부모님하고 가족들 드릴 선물도 각자 사자고 해서 그렇게는 했는데 좀 서운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행 잘 갔다 와서는 할 말이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여행 기간 동안 모은 영수증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여행 가서 쓴 돈이야. 내가 반씩 나눠서 싹 계산했어. 편하게 오늘 환율로 해서 여기 써진 금액 내 계좌로 보내줘. 근데 자기야, 내가 예쁘다고 해서 산 목걸이랑 선글라스도 반반씩이야? 난 자기가 사라고 해서 선물로 사주는 줄 알았는데. 난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샀잖아. 나라고 뭐 사고 싶은 거 없었겠어? 그리고 목걸이랑 선글라스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됐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돈 다 내줄 수는 있어. 그럼 그건 내가 다 내는 걸로 할게. 됐어. 내 물건이니까 그냥 내가 다 낼게. 그럼 됐지? 저딴 소리를 하니까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잘만 사다 안겨주고 하더니만 어떻게 결혼하니까 무조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가 될 수가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다 낸다고 하니까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이 좀 떨어졌네요. 결국 제가 산 물건들은 그 돈을 다 내는 걸로 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쓴 돈을 바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로 매달 월급 받으면 생활비랑 대출이자 넣어줘. 매달 남은 돈은 확인해보고 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기자. 그것도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아. 어때? 진짜 합리적이지? 그래, 자기가 이렇게 칼 같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알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해볼게. 그렇게 돈을 반반씩 철두철미하게 나누는 사람이니 집안일도 반반씩 딱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집안일 반반 목록이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더 적어서 만들어봤어. 혹시 자기가 하려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전혀 생각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 넓은 내가 먼저 딱 만들었지. 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네.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이 만든 집안일 목록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지 아주 놀랐네요.
예를 들어보면 빨래가 그냥 빨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기, 빨래 접기, 옷장에 넣기, 이딴 식으로 분류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먼저 하고 싶은 거 골라. 난 남은 거 할게. 나 같은 남편 진짜 없다. 아유, 고마워라. 아주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저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방사선사라서 6시면 칼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 여유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야간 근무 때 집안일을 못하면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자기, 어제 설거지 안 했더라? 오늘 내가 하는 날이긴 한데 어제 자기가 안 했으니까 오늘 해. 자기야, 나 어제 집에 11시에 들어왔어. 근데 설거지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한테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어제는 내가 요리하는 날이었고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먹을 것도 만들어놨잖아. 나 너무 숨 막혀. 진짜 이렇게는 계속 못 살 것 같아. 친구랑 룸메이트를 해도 이렇게까진 안 하겠어. 내가 밤까지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날에는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둘 나한테 넘기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겠네.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저녁 시간엔 할 일만 딱 하고 좀 쉬고 싶어. 설마 자기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집안일 다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사정을 좀 봐주면서 유도리 있게 하자는 거지. 난 자기가 힘들 때 더 할 수 있어.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아니야? 근데 무슨 군인이나 룸메이트보다 못한 사이 같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규칙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나한테 슬슬 떠넘길까봐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 알지? 힘들어도 그냥 반반씩 하는 거 지켜줬으면 해. 아,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반만 딱 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매몰찬 남편의 태도에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시의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말없이 해주는 설거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랑 설거지 하나로 피 터지게 싸울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요리를 해도 딱 제 몫만 해서 먹었고요. 빨래도 제 것만 골라서 빨고 정리했어요. 하루는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딱 1인분만 사와서 먹고 있었어요. 남편도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더군요. 근데 자기 몫이 없는 걸 보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먹는 거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반반 결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볼게.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가 생각하는 반반은 이런 거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침에 국에 반찬 딱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설거지만 하는 게 무슨 반반인가요? 설거지하는 게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이는 게 어렵나요? 자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만 띡 돌리고 제가 다 개야 하는데 그게 반반인가요? 누구 한 명 양보하지 않으니 이렇게 찬바람 날리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야간 근무하고 집에 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야식까지 신나게 시켜 먹고는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침에 사용한 물컵 한 개만 싱크대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의 현수소 같다고나 할까요? 현타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 인간은 컵 한 개를 설거지해줄 만큼 날 위해주지도 아껴주지도 않는구나. 그런 진실이 눈앞에 확 보였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주고 다정했던 남편인데 너무 매정하게 변해버려서 혼란스럽고 슬프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변한 건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데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한 걸 보면 당연히 네 엄마니까 네가 준비하라고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같이 뭐 하자고 얘기조차 안 꺼냈습니다. 혼자서 엄마 드리려고 케이크 주문 제작해놓고 용돈 봉투도 준비하고 엄마가 한번 드시고 싶다던 오마카세도 예약했어요. 당일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남편을 식당으로 데려갔죠. 사이 안 좋다고 남편이랑 같이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와, 여기 엄청 비싼 오마카세 아니야? 1인당 20만 원? 자기 오늘 통 크게 쏘는 거야? 아휴, 뭘 이렇게 비싼 데를 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이렇게 부담 주기 싫어. 다른 데 가. 아, 엄마. 오늘 같은 날 비싼 거 드셔야죠. 돈 걱정 말고 들어가요. 엄마 딸 돈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 우리 사위랑 딸 덕 좀 보자고. 우리도 그 유명하다는 오마카세 먹어보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해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엄청 신기해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부모님도 디저트까지 맛있게 잘 드셔주셨어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드리니 너무 예쁘다면서 엄마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용돈 봉투도 함께 드리니 아버지도 엄지척을 하시면서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뭔 생각을 하는지 입을 해 벌리고 보고만 있었고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산할 때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계산할 테니까 반은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줘. 그러자 남편이 아주 보레된 듯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왜 내가 반을 내? 장모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비싼 데를 와놓고 뭐? 이렇게 무턱대고 나한테 반을 내라 한다고? 부모님 들으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 다 반반하자고 해서 물어본 거잖아. 시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절반 내면 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이런 거 사드린 적 없어. 집 밖으로 삼겹살도 안 먹으러 간다고. 우린 그냥 집에서 차려 먹어. 근데 오마카세라니 진짜. 아, 자기 너무 과소비가 심한 거 아니야? 그때 밖에 계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우리 뒤를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졌죠. 너무 열받아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해. 결국 부모님과 제 비용만 계산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주 침까지 튀기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끌고 온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20만 원을 내라고? 그러긴 혼자 제일 잘 먹던데. 만약 당신 부모님 생신 때 어디 가면 내가 먹은 건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리자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 옆에 서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부모님이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는데 더 짜증이 났어요. 결국 남편이 자기 몫을 계산하고 거칠게 문을 팍 열고 나오더라고요. 차마 부모님 앞에서 화는 못 내니까 아주 그냥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도저히 웃는 얼굴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부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집에 오는 내내 얼마나 구시렁대던지 진짜 남편 입을 틀어막고 싶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당연히 앞에 나온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먹은 거지. 근데 나한테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라니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우리 눈치 보시느라 생신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다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날 기분 좋게 반 내줄 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억지로 그런 비싼 데 끌고 가서 돈 내게 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각자 부모님만 알아서 챙기기로 해놓고 왜 자꾸 규칙을 어겨? 자기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짜증난다고. 나야말로 이런 결혼 생활 답답하고 넌더리가 나. 이런 게 반반 결혼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낭비 심하게 하는 여잔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다고. 그걸 시작으로 며칠을 아주 박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퇴근했는데도 밖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간 적도 많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님 내 결혼만 망한 건지 이런 고민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댔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도 힘든 일이 이어져서 더 지쳐갔어요. 가장 고참 간호사랑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그 간호사가 못 살게 굴었거든요. 케어가 힘든 환자를 일부러 맡기거나 힘든 스케줄만 골라서 일하게 하는 둥 너무 서럽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참 선배라서 감히 대들지도 못했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몇몇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라고 감정적으로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신입 간호사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한 달 중 20일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 이 나이에 다시 괴롭힘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수간호사랑 사이 안 좋은 거 자기도 알지? 다른 애들까지 다 선동해서 나랑 말도 못하게 하더라. 나 이번 달에 주말마다 출근하는 거 알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서 엄청 힘들어.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되겠어? 수간호사랑 얼른 풀어. 계속 일해봤자 당신만 손해야. 풀긴 뭘 풀어. 이미 미안하다고 말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도 나만 계속 못 살게 군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수간호사 사람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 당신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참에 한번 당신 태도를 반성해봐. 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암튼 보통은 아니지. 같은 데서 일하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저딴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밉기만 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남편이면 편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부부고 가족 아닌가요? 지금 아내가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남편이 말로라도 좀 위로를 해줬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거의 6개월을 버텼답니다. 그 사이에 밥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엄청 빠졌어요. 남편은 제가 마르든지 말든지 여전히 자기 먹을 것만 사와서 혼자 처먹더군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 병원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계획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애야? 그런 일로 병원을 관두게? 관두면 또 언제 다른 병원 찾을 건데. 빨리 이직을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야. 이참에 6개월 정도 쉬면서 천천히 좋은 데로 찾아볼게. 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맨날 입만 열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아기 갖냐고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아기 얘기가 왜 나와? 아기는 여유가 돼야 키우는 거지 뭐 거저 키워? 당신이 6개월 쉬면 그동안 생활비며 이자며 다 어떡할 건데? 설마 나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역시나 그놈의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달이 내야 하는 생활비랑 이자는 꼭 줄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다고 집안일 더 시킬 생각이나 하지 마.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확실히 해. 그것만 잘 지킨다면야 당신이 이직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게. 그래도 명심해. 난 외벌이 가장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다음 직장 빨리 새로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피해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남편이란 인간이 피해라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산하는 꼬락선이라니. 진짜 오만정이 떨어졌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라든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든지 그런 소리는 못 해줄 망정 말이에요. 지긋지긋했던 병원을 그만두니까 점점 안정이 되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남편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돈은 아주 제 날짜에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노니까 아주 배알이 꼬였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쉰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 데 알아보고 있는 거 맞아? 맨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퍼져 살면 안 돼.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돼서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뭔 소리야.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빈둥대면서 지내지 말고 생산적으로 살아. 집에 있으니까 청소 좀 하든지 화분을 정리하든지.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어디 보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가 빨래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 하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청소하면 되고. 밥은 나 혼자 해먹으면 되니까. 그래, 설거지는 내가 그냥 다 할게. 됐지? 참나. 당신 혼자 먹는데 당연히 당신이 설거지를 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좀 더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 왜 그렇게 점점 야박하게 굴어?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저녁 설거지 하는 날이잖아. 내가 특별히 다 한다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서운하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한테 밥을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자기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선수를 치자 남편이 차마 더는 말을 못하고 입술만 들썩이더군요. 그러다가 픽 찌려보고는 출근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고소하다 싶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까요? 시모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생신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날 시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논다면서 어쩜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번 주 주말에 뭐 어떡할 거니? 네? 이번 주에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 얘, 민망하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니? 내가 전화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후에 내 생일인 거 창진이가 말 안 해? 며느리인 네가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 건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 건지 알려줘야지. 아, 곧 어머니 생신인 거 당연히 알죠. 그건 창진 씨가 다 준비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준비가 돼가는지 모르겠네요.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놀라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머, 그래? 한 번도 지 엄마 생일 챙기지도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 효자 됐나 보네. 알았다. 그럼 창진이한테 물어보마. 남편은 곧 자기 엄마 생신인 줄도 모를걸요. 시모의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씩씩 숨을 쉬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생신 준비한다고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해서 엄마 기대하게 만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연히 당신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나는 매일 일하고 당신은 지금 놀고 있잖아. 그럼 한가한 사람이 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꽃 한 송이도 안 사드렸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생신이며 효도는 각자 알아서 챙겨드리자며?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며느리랑 사위가 같아? 며느리는 며느리만의 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식당은 내가 다 결제할게. 대신 당신은
장모님께 드렸던 그런 케이크 하나 준비해줘. 그거 예뻐서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겠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왜 달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갑자기 왜 꼰대 아저씨 같은 말을 하실까? 그 케이크가 그렇게 예뻤으면 당신이 주문해서 드려. 난 당신이 말한 반반 결혼, 각자 효도 꼭 지킬 거니까. 남편은 반박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태껏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 있고 한 말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토요일이 다가왔답니다. 남편은 그날까지 삐져서는 말도 별로 안 하다가 저녁쯤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하려나 한번 지켜보려고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그 동네의 돼지갈비집이었죠. 그 앞에 딱 멈추니까 시모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 난 여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집이잖아요. 그쵸? 결혼하고서도 여기 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팍팍 쏠게요.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자고요. 남편은 자기도 민망한지 괜히 큰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돼지갈비 4인분을 시키고 혼자 며칠은 굶은 것처럼 우걱우걱 먹더라고요. 케이크며 선물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남편이랑 제가 빈손인 걸 확인한 시모는 실망한 표정으로 깨작거리기만 했고요. 고기를 흡입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계산하기 좋도록 냉면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아니, 새아가,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니? 좀 먹어라. 돼지고기 싫어하냐? 아, 전 냉면만 먹으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 괜찮아. 분위기 괜히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좀 먹어. 오늘은 내가 다 계산할 거야. 아, 얼른.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너희 싸웠어? 아니요, 싸우긴요. 저희 서로 배려하며 각자 할 일 딱딱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잘 못 먹겠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근데 너 친정에도 이러니?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작은 케이크 하나도 안 들고 올 수가 있어? 아, 그러게. 아무것도 없네요. 창신 씨가 다 준비한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케이크도 안 사왔어? 아버님이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시모가 차마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저만 흘겨보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냉면만 깔끔하게 딱 먹었죠. 그리고 남편이 계산하길래 옆에 가서 냉면값을 줬어요. 아, 됐어. 내가 낸다고 몇 번을 말해. 나가 있어. 내가 낼 테니까. 아니야, 됐어. 이값 8,000원 내고 나중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래? 그냥 내가 낼게. 여기요. 이 냉면값만 계산해 주세요. 시모의 생신날은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죠. 나중에 남편이 시모한테 따로 용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이직에 성공했답니다. 근데 병원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출퇴근하려면 왕복 5시간은 걸렸어요. 하지만 수간호사로 가는 거였고 연봉도 훨씬 높았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이 동네 근처 병원을 찾았어야지.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어떡해? 어떻게 출퇴근을 하려고. 그냥 여기 근처로 다시 알아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기회야. 연봉이 거의 2배가 됐고 수간호사로 직급도 높아진다니까. 진짜 미안한데 우선은 내가 그쪽에다가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보면 어떨까? 미안하니까 생활비도 10만 원씩 더 낼게. 진짜? 생활비 더 낸다고? 뭐 연봉이 2배라니까 좀 아깝긴 하네. 자기랑 떨어져서 지내는 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지. 그 병원이 별로라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진짜 고마워. 내가 토요일마다 꼭 올라올게.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힘내자. 생활비도 더 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역시나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근처에 저만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하니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원룸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토요일에는 집으로 가 남편과 시간을 보냈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원룸으로 와서 출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병원 일에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다행히도 새 병원은 전에 다니던 데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수간호사로 간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전에 다니던 곳처럼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짓에 넌더리가 났거든요. 알 거 다 아는 다 큰 성인들이 무슨 고등학생 일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점점 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인정받으니 일도 더욱 즐겁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일이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인생도 제대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당직 설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그래? 그럼 괜찮지. 주말까지 일하느라 자기가 더 힘들겠다. 나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자기뿐이네. 집에 별일은 없지? 그럼. 그냥 퇴근하고 와서 잠만 자는데 뭔 일이 있어. 자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다음 주에 봐.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이 다음 일을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토요일 아침에 몰래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침 거실에 서 있던 상간녀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바로 상간녀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머리채를 마구 뜯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대며 놓으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너 여기에 왜 있어? 왜 있냐고. 너 병원 접수 데스크 일하러 처음 왔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하도 어리버리해서 잘릴 뻔한 거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누가 들으면 아주 엄청 도와준 줄 알겠네. 야, 이거 놓고 말해. 머리 다 뽑혀. 놓고 말하라고. 남의 남편이랑 남의 집에서 아주 신혼집 차렸지. 신혼부부 놀이하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 게 유부남이랑 뭐 하는 짓이야? 오빠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대. 맨날 불만만 늘어놓고 이기적이라고 너무 진저리가 난대. 이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아, 그러셔? 아주 천년의 사랑 납셨네. 언제부터 만났어?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마자 만났어? 내가 고작 2달 만나고 그쪽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 우리 만난 지 거의 1년 넘었어. 그쪽 병원에서 나가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만 우리 사이에서 빠져줘. 오빠는 그쪽이 아니라 날 사랑한다니까? 그래, 말해줘서 아주 고맙다. 너네 오빠랑 천년만년 행복해라. 상간녀가 제 반응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뭘 사왔는지 봉지 하나 덜렁 들고 남편 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버렸죠. 그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를 굴려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상간녀와 저를 번갈아 바쁘게 보면서요. 바로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수차례 갈겨버렸어요. 남편의 몸이 돌아가다 못해 바닥으로 철퍼덕 쓰러졌죠. 그제야 남편 놈은 얼른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허전하더라고. 근데 제가 자꾸 꼬리를 쳐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만난 지가 1년인데 내가 꼬리를 쳤다고? 오빠가 회식 때 나 먼저 꼬셨잖아.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며. 지금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다며.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남편이 살벌하게 상간녀를 노려보자 겁먹은 강아지 새끼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외로워서 넘어가? 이 파렴치 아닌가 나. 너는 내가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소송이나 준비해. 나는 합의 이혼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무조건 네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한 돈 끄집어낼 거야. 거기다 당연히 나한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야겠지? 여보, 이혼이라니.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준 거는 어떻게든 벌 받을게. 얌전히 대가 치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 나누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니? 아무래도 내가 네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가 싸질러 놓은 똥 네가 처리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고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만 말하고 유유히 그 집구석에서 나왔답니다. 문 뒤에서 남편놈이 악쓰는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이직하기 전부터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수간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었는데 동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데스크에 민지 씨 있잖아. 자기 남편이랑 밖에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거 몇 번 봤거든? 아휴, 말하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뭔데요? 둘이서 커피 마신 게 다예요?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언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어젠 글쎄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내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면서도 수치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렸을까? 그것도 공개연이나 다름없이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해놓고. 사실을 알고 나니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연놈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상간녀는 데스크 직원 맞더라고요. 일을 도와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남편놈이 잘 때 핸드폰도 봤는데 다 삭제한 건지 증거될 만한 건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오는데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을 뒤져봤더니 역시나 수건들 뒤쪽에 세컨폰을 숨겨놨더라고요.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두었고요. 그 덕분에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둘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찍은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상간녀와는 풀빌라며 호텔이며 비싼 데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반반씩 하자 노래하며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인간이요. 심지어 상간녀 생일엔 명품 지갑까지 사다 바쳤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케이크 하나 안 사왔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호텔 망고빙수 사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우리 애기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애기 친구들이 자랑하면 오빠한테 또 말해. 오빠가 애기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너랑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어쩌다 운명의 장난처럼 결혼한 다음에야 만난 걸까?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다. 오빠, 난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사랑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거야. 그 아줌마 빨리 병원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수간호사한테 오늘도 이간질 좀 했거든?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간녀의 이간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얼굴을 하고선 수간호사와 저를 이간질했던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상간녀 머리채 잡으러 달려갈 뻔했네요. 하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우선 참을인 자를 가슴에 새기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 후 일부러 다른 도시로만 병원을 알아봤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도 매입했고요. 대출을 좀 받았지만 이혼하면 목돈이 들어올 거니까 상관없었죠. 그렇게 계획대로 주말 부부가 되어 남편에게 판을 깔아줬고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달라진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평일 동안 집에 없으니 당연히 상간녀가 이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겠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상간녀도 자기 존재를 너무 티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굳이 흔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살펴보면 가관이었어요. 화장실 구석에 고무줄을 놓고 간다든지, 서랍장에 옷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정리해둔 주방도구 위치를 바꿔놓는다든지 일부러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집에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이닥친 거죠.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가 딱 있었고요. 마지막 증거를 위해 녹음기를 켜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남편놈이랑 바람 피운 얘기를 술술 늘어놓은 덕분에 고스란히 저한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줄 수는 없겠죠. 앙큼하게 저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상간녀니까 말이죠. 큼직한 전지를 사서 두 연놈을 찍은 사진을 다 붙이고 둘이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답니다. 어디에 붙였기는요? 제 전 직장이자 두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 문 앞이죠. 당연히 남편놈이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웠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직장에다가 이런 짓을 해? 지금 병원 난리 났다고. 게다가 민지는 임시직이어서 오늘 바로 잘렸어. 난 병원장이 지금 권고사직 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밥줄까지 끊으면 어떡해? 쫄쫄 굶고 살라는 거야? 나야말로 너 같은 쫌생이 쪼다 만나서 인생 말아먹을 뻔했어. 나한텐 조각 케이크 하나 안 사준 주제에 걔한텐 아주 별것 다 사줬더라. 꼴에 신혼여행 때도 안 간 풀빌라까지 갔던데. 이참에 둘이 행복하게 사셔. 아, 걔한텐 반반 노래 좀 하지 마라. 당장 도망간다.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다 쳐. 그렇다고 남의 직장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와서 떼. 내가 왜? 그거 내가 붙인 거니까 그대로 놔둬. 내 허락 없이 떼기만 해봐. 기물 파손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잘못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갚게 될 거야, 이 못된 인간아.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전 남편 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랑 1분 1초도 더는 엮이기 싫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되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거든요. 어차피 그 인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히 승소할 거였으니까요. 상간녀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고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받았네요. 그래도 아직 20대인 상간녀 입장에선 꽤 큰 돈이고 상간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변호사 말로는 남편놈이 이미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더군요. 일하던 병원에서 잘리고 근처 병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재취직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남편놈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니까 여자가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금세 마음이 바뀐 게 참 웃겼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말이죠.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남편놈한테 위자료 2,000만 원 받았고 같이 살던 집은 팔아서 절반은 챙겼죠.
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거의 대부분을 갚았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 남편 놈은 아직도 백수인 채 집도 절도 없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인간이 생활비 달라고 닥달하고 뭐든 반반씩 하자고 말할 때마다 서러웠는데요. 지금은 혼자 충분히 벌면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 원하는 것 다 사먹고 예쁜 옷도 걱정 없이 사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그 인간이랑 살 때는 왜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힘들었는지 참. 이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